자, 그럼 빛의 종류를 이제 나눌 텐데, 어떻게 나눠보냐? 어떻게 나누는 게 좋냐? 아까 에너지 개념 기억하죠? 에너지가 뭐에 비례했어요? 진동수에 비례했잖아요. 진동수. 그 다음에, 아이고, 다시 쓸게요. 진동수에 비례했고, 그 다음 뭐예요? 파장의 역수에 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큰 순서부터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 중에 가장 에너지가 현재 높은 빛을 보는 게 높은 이제 전자기파를 뭘로 보냐면 바로 감마레이입니다. 감마레이. 자, 레이는 선의 의미예요. 감마레이. 어디선가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예요. 자, 이렇게 아래로 써 나갈 텐데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진동수도 줄어듭니다. 대신 뭘까요? 파장은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엑스레이가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100여 년 전인가 그래요. 지금 연도가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1895년인가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 엑스레이를 처음 이제 발견해낸 건데 어떻게 보면 현대과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주장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름이 좀 X니까 참 이게 미지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당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빛의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빛이다, 잘 모르는 빛이다 해서 실제로 그런 언노운의 의미로 X를 쓴 겁니다. 요거보다 더 아래로 가면 이제 UV라고 하죠. 우리가 UV인데 UV는 울트라 바이올릿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UV입니다. 자, 바이올릿 여러분 뭐예요? 바이올릿이라는 거는 보라색인가요? 그 보라색을 뜻하는 것이 이게 보랏빛 한자가 자자가 있어요. 자주색 알죠? 자주색.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보라색을 넘어간 빛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외선. 우리말로 UV랑 자외선 같은 말이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뭐냐면 visible. 여러분 visible 하면 여기 뭐예요 이게? 보다의 의미죠. 보다. 우리 vision은 보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 뭐 비전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알죠?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 솔직히 TV 화면에서 보는 게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쏜 거잖아요. 그걸 이제 통해서 수신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visible ray 하면은 rays 뭐 해도 되고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가시광선의 의미는 뭡니까? 눈으로 본다.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눈으로 알 수 있는 빛은 바로 이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그 동물에 따라서는 이제 이 빛의 전자기파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 여기 누구냐? 이번엔 IR이라고 쓰는데 인프라레드.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IR이라고 많이 씁니다. IR. 그러면 이 레드는 여러분 알 수 있는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이면 이게 붉을 적자예요. 뭐 붉을 홍도 있는데 그 다음 이건 인프라라는 거는 사회에서 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기반이라는 뜻이에요. 기초의 의미고 더 밑에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을 지도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해요. 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이전에 학습한 그 인프라가 다음을 쌓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여러분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자꾸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리는 건 뭐예요? 선행이죠, 선행.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 조급한 것 같아. 네.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입시 상황에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아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토대가 약한데 막 쌓아 올리다 보면 이제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면 또 의욕이 많이 상실되고 동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좀 약간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뭘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스타일은 만약에 시험이 내일 모레라도 이 기초가 이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그 기초에 좀 집중을 하는 성격이야. 왜냐면 두 번 하기 싫어요.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도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제대로 하던가 아예 안 보던가
애매한 경우는 틀어놓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그 멀티태스킹은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못합니다. 심지어 컴퓨터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물론 컴퓨터도 우수하기도 해요 우리 뇌가. 그러나 멀티태스킹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인프라 레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시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무지개를 알고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간색이 여기입니다.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이 가장 이쪽이니까 파장은 제일 자 여기 진동수가 큰 쪽이에요. 파장으로는 제일 이쪽이 짧은 거니까 여기는 긴 거죠. 레드. 그 다음에 빨주, 오렌지, 그 다음에 노, 옐로우, 그 다음에 초, 그린인가요? 그 다음에 파. 잘 모르겠다. 블루. 남색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바이올린. 이렇게. 나중에 남색 알려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순간. 그래서 아까 좀 말했지만, 바이올렛을 넘어가면 자외선. 레드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인프라레드.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자, 적외선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보다 더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는 더 낮은 빛이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불러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줄여서는 얘는 MW도 많이 씁니다. MW. 얘는 줄여서 IR. 얘는 줄여서 Viz. 점 찍어주면 보통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이거는 UV.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작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라디오 요즘 안 듣죠 여러분? 라디오 듣을 수 있잖아요.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파라고 부르고요. 요게 바로 RW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에너지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예요. 진동수가 큰 거에서, 진동수가 많은 거에서 적은 순서고, 파장이 짧은 거에서 파장이 긴 순서다. 자,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값을 다 외울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다 수치를 조사해 왔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는 건 좀, 너무, 여러분들 가혹한 것 같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에너지가 큰 높은 빛은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커스믹 레이라고 불러요. 커스믹 레이. 우주선이라고 하죠. 우주선. 실제로 이제 우주 공간에는 이런 고에너지의 전자기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주로 만약에 나가면 위험한 것이 뭐 온도나 압력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고, 실제로 이 감마선 같은 경우는 이가 인간이 좋은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 인간이나 생명체한테는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이제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해야겠다. 이쪽 위에 쪽으로 갈수록 어떤 성질이 강해지냐면 투과의 성질이 강해져요. 투과의 성질이. 파장이 매우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틈새를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 비해서 이 반대쪽으로 가면 어떤 성질이냐? 뚫지를 못해요. 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반사의 성질이 강해져요. 이것도 약간 경향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라디오 웨이브 같은 경우는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냐면 거의 뭐 수메타도 돼요. 한 번 파장이 진동할 때 막 미터 단위로 간단 말이야. 그게 길기 때문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튕겨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대신 뚫지는 잘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디오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어머니가 이제 운전하시다가 뭐 터널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뭐 별도의 수신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터널에 들어가면 라디오가 안 잡혀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안까지 못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라디오를 어떻게 이제 쏘냐면 방송국에서 그냥 여기 우리가 가정이 있다고 하면 가정으로 직접 쏘는 게 아니고 지구 대기층으로 쏩니다. 그럼 지구 대기층에 전리층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맞고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형 지물이 복잡하거나 막 산에 이제 둘러싸이고 막 이러면 잘 못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봅시다. 엑스레이는 여러분이 이미 좀 친한 게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치다 보면 뼈에 이상이 있느냐, 뭐 인대 이상이 없느냐 할 때 엑스레이 가서 찍잖아요. 가장 간단한 이제 진단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엑스레이도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몸에는 좀 해로운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진단 촬영이고 혹시 여러분 CT라고 들어봤나요? CT? 이 철자를 까먹었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엑스레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이제 한 번에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층을 나눠서 이렇게 써서 나중에 그거를 이미지를 이제 합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맞아야 된다는 그 범위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런 기업도 있죠. 이런 기업, 이런 기업. 이거 맞나? 무서운 기업 있죠. 이거 무서운 기업. 원래 이거는 노란색인가 검은색으로 돼 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고 검은색 있고 빨간색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몸에 해로운 거죠. 근데 해로운데 왜 쏴요? 그래도 이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거를 뭐 째고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쏘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엑스레이는 추가성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걸 뚫지는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뼈 같은 경우에는 뼈를 모두 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상에 잡히는 거예요. 그 건판, 그 사진 건판이라고 하죠. 뒤에 엑스레이 쏘면. 그래서 그게 추가된 정도가 이제 이미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갈비뼈 같은 거 이제 보이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웬만한 내장 장기는 다 얘가 추가를 하는 거죠. 뭐 자세한 얘기는 뭐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UV인데 UV 같은 경우도 이게 이 빛마다 파장의 범위랑 진동수의 범위가 딱 하나의 값이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이 UV 자체도 실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세한 수치는 그냥 생략할게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UVA, UVB, UVC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더 해롭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A가 더 안전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 이제 해로운데 그래서 이런 유해한 그 자외선을 우리 지구에서 어디서 흡수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치 여러분 이제 들어봤을 거야. 오존층에서 우리가 흡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면 차단을 하는 거는 우리 인간 관점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차단이 맞죠. 근데 오존의 입장에서는 차단은 아니고요. 지가 그거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흡수하면 뭔 일이 납니까? 오존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존이. 이렇게 하면 산소인데, 산소 이중결합인데, 오존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가 이중결합이고 하나 단일결합인데 실제는 그냥 절반 정도로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게 오존층에 있는 오존은 이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결국은 뭐야? 결합이 끊어집니다. 화학 결합을 끊는 에너지라고요. 매우 강한 에너지예요. UV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렇지 소독용으로 많이 쓰지. 그러니까 자외선 소독기. 우리 식당 같은 데 보면 컵 같은 거 들어올 때 보랏빛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보랏빛이 뭐예요? 자외선이죠? 아니고 자외선 아니고 가시광선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보랏빛은 가시광선이고 보이지 않게 자외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외선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세균 같은 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걸 더 확대해 보면 스케일을 크게 하면 우리 인간도 해를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즉 햇빛을 너무 강한 햇빛을 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부암도 유발도 되고 특히 눈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고 뭐 있더라? 백내장?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 안과 질환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피부 노화의 또 원인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실제는요 이런 거예요. 이 해로운 이 UVC 같은 경우는 실제 오존층에서 거의 전부가 흡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까지 거의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제 B 정도는 이제 일부가 들어오고요.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흡수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외선 조심해야 되는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씁니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자외선 차단제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PA랑 아마 SPF라고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얘는 플러스, 2 플러스, 뭐 3 플러스 얘는 뭐 10, 30, 50 잘 모르겠다. 어떻게 따지면 돼? 많으면 좋은 거야. 많으면 효과가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지? 예. 그럼 얘를 우리가 여러분이 자외선 차단 크림 많이 발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 경우가 요게 그러니까 이거래요. Sun Protection.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보호해주는 그 수치.
사운드 프로세싱 팩터라고 합니다. 그 줄여서 뭐 자세한 걸 알 필요 없지만 이거 원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자외선이 오는데 얘가 있으면 그냥 튕겨내냐? 너 저리 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 이제 화학 물질이고 이 안에도 수많은 결합도 있잖아요. 그 결합이 자외선에 의해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피부를 이루는 세포나 이런 것들이 이 결합에 이제 피해가 오는 것을 얘가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고마운 친구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 얘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주기적으로 우리가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발랐다고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에요. 햇빛도 강력하게 많이 쬐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제품을 또 자주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바를 거면 알고 바르자. 그런 얘기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은 뭐 우리가 워낙 많이 알고 있죠. 요걸 이제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경우 생명체들이 엽록소 이걸 아시죠? 더 자세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광합성 같은데 이용하는 빛이고 세균들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특정한 파장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뭐 빛의 파장 쪽으로 많이 뭐 세균들이 퍼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 시간에. 자세한 건 생명과학 시간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을 갑시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열 체크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자, 우리가 사람을 얼굴을 보면 여기가 체온이 뭐 30도, 36도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물질들은 이제 열을 방출하거든요. 그 열을 방출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적외선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걸 얘가 열화상 카메라가 디텍트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 야간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의미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외선 투시, 이 투시 뭐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끼게 되면 이제 약간 초록화면 보이나요? 그 이제 이미지 색깔인 거고. 그래서 열이 나타나는 거를 잡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적하고 탐사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것의 근원이 보통 이제 적외선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일명 우리가 열선이라고 부릅니다. 열선. 적외선. 그 다음에 아까 가시광선 잠깐 넘어갔는데 보통 우리가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0에서 보통 700 나노미터. 이게 명쾌하게 경계는 아니고요. 이 정도 선에 있는 게 바로 가시광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이즈가 뭔 사이즈에 해당되냐면 세포보다 더 작은 빛의 파장 범위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빛이기 때문에 파장이 작기 때문에 세포를 우리가 관찰할 때 쓸 수 있는데 현미경으로. 근데 분자나 원자가 돼버리면 이 빛보다도 더 사이즈가 작아져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칼로 자를 때는 그 자를 수 있는 그 부분이 칼날의 두께보다 더 얇으면 안 되겠죠.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르는 도구가 더 예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가시광선이 원자 분자에 비하면 예리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원자 분자를 이거로 관찰하는 건 거의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광학 현미경을 못 쓰고 전자 현미경이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인데 많이 길어지네. 마이크로웨이브는 이게 마이크로파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전자레인지 생각하면 돼요. 전자레인지 넣으면요, 뭐 이제 우리 음식물 데워 먹을 때 쓰죠. 넣으면 찡 누르면 막 노란불 쫙 켜지죠. 그 노란불이 뭐다? 바로 마이크로파다. 아니다. 낚이지 마시고 아니고 그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가시광선이에요. 보이는 건 가시광선이고 거기 보이지 않게 마이크로파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투과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도 얘도 투과를 잘 합니다. 근데 이 투과를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야? 쇠 종류를 투과를 못해. 쇠. 금속 종류. 그래서 절대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금속을 넣으시면 안 돼요. 쇠들 같은 거 넣으면 안 돼. 그럼 화려한 불꽃쇼를 볼 수 있어. 팍 튀길 거예요. 괜히 얘기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데워 먹을 때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디오, 우리 실제 라디오 쓸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FM, 그다음 뭐죠? AM.
이제 라디오 같은 그 에너지 정도. 그래서 전반적인 약간 흐름을 좀 봤는데 조금만 이제 마무리하면 설명하면 이게 실제로는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과. 자,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화학에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원자는 뭐예요? 중심에 뭐가 있지?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 이 원자들이 보통 이제 다시 여기 중간에 돌려 놓읍시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분자라는 건 뭡니까? 원자가 산소만 해도 O하고 O가 원자가 이게 결합한 거잖아요. 결합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 감마레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핵의 영역이에요. 핵이 붕괴될 때 이제 나타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혹시 불의사고로 터지게 되면 그때 이게 엄청나게 이제 방출되는 거죠. 위험하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인데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데 특히 전자가 이제 바깥 껍질에 무슨 전자죠? 원자가 전자가 있죠. 그 원자가 전자 말고 이 내부에 있는 전자도 있죠. 이제 그 아이들과 관련된 건데 그 아이들이 이제 방출될 때 좀 말이 설명 어렵네요. 아무튼 이제 아무튼 큰 에너지다.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이나 이제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원자 주변에 있는데 주위에 이제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 알죠? 레벨 1, 그 다음에 뭐 레벨 2, 오케이. 레벨 3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의 세계가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전자가 원자주 있을 때 이 레벨 1과 레벨 2, 레벨 3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면에서. 중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로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못 올라가요. 우리는 경험치라고 말하죠. 게임에서는. 그게 이제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우리가 돈을 받으면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떨어지면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즉 원자에 있는 전자가 전이라고 그래. 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빛들이 보통 이 정도 영역입니다. 이 정도 영역. UV, 가시광선, IR.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호 모형의 이점이 뭐냐면 이제 수소형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 선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텐데 뭐 참고로 뭐 써볼까요? 우리가 보통 라이먼 계열에 들어올 때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여기는 발머 계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또 헷갈리네. 라이머, 발머, 파센인가요? 파센 계열이죠.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과학자들은 다 이름이고요. 특히 이제 조심할 게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을 나타낼 때 가시광선 영역에서 선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발머 계열이 다 가시광선은 아닙니다. 발머 계열 중에 일부 선생님 알기로는 4개의 선인가 그래요. 그 4개의 선만 가시광선이고 나머지는 자외선에 해당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계열이 전자가 원자 안에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빛이다. 트랜지션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이 실제로는요.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보다는 이제 분자도 관련 있어요. 이 분자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진동 운동이 있어요. 진동 운동. 진동 운동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나온 김에 좀 더 설명합시다. 진동이라고 하면 이제 물 분자 같은 거 보면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액션을 해야 되겠네. 자, 2가지로 나눠져요. 진동 운동은 하나는 스트레칭. 자, 우리만 스트레칭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전자도 스트레칭이에요. 이게 선생님 산소, 이게 수소라고 생각해봅시다. 이게 스트레칭합니다. 스트레칭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길이가 막 서로 달라지면서 이게 진동이에요, 진동. 우리가 진동하면 뭐 떤다의 의미를 많이 알고 있죠? 이제 진동은 맞아요. 진동이 원래 바이브레이션인데 바이브레이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스트레칭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밴딩이 있어요. 밴딩이라는 건 이게 굽혀지는 겁니다. 실제 이 물 분자가 이 사이의 각도가 이렇게 작았다 커졌다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 거가 이제 IR과 이제 관련 있어요. 진동 운동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태양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의 전자기파가 다 와요. 가장 이제 맥시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맥시멈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구에서 그걸 사용하고 다시 방출할 때 지구의 온도는 매우 낮잖아요. 태양 같은 경우에 표면이 제가 알기로 한 6000켈빈 될 텐데 지구는 대략 한 300켈빈 잡거든요. 온도가 매우 낮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에너지가 높은 봉우리가 어디에 되냐면 이 적외선 영역에 걸려요. 적외선. 방출할 때는. 근데 아까 말했던 이게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즉 이산화탄소의 이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적외선이 나가줘야 돼요. 백이 들어와서 백이 나가야 우리가 계속 이 뭐 생명에서 배우는 항상성, 그리고 또 뭐 지구학이나 물리나 화학에서는 이제 평형, 이제 복사 평형을 이룰 수 있는데 얘가 중간에서 CO2의 대기 농도가 높아지면 이 적외선 나가는 적외선을 잡는 거야.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가 진동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잡아서. 그러니까 지구 안에 에너지가 과잉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뭐 CO2만 얘기하지만 실제 CO2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메테인 가스도 있고요. 실제 물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구가 인류가 출현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체들의 농도나 뭐 물 같은 경우 우리가 통제가 솔직히 힘들고, 그런데 이산화탄소만은 지금 꾸준하게 계속 상승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뭐 견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지구학 시간에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른데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자,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뭘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물이 어떻게 데워지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음 넣으면 데워지나요? 우리 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는 규칙적으로 입자가 배열돼 있잖아요. 그 자기 자리에서 살짝 떨어. 그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뭐 이제 제자리 진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거밖에 없는 아이라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넣으면요 데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전자레인지는요 바로 이거예요. 분자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회전. 즉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로테이션. 그러니까 물 분자 같은 경우에 액체로 있거나 기체로 있으면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돌 수 있어요. 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를 쏘면 물 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결국에는 그거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아이는, 물이 없는 아이는, 특히 액체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자레인지 넣어도 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분이 자꾸 증발하게 되죠. 더 많이 증발하니까 전자레인지 돌리면 좀 약간 딱딱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길게 얘기했네. 이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그 경향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뭐 주로 쓰는 거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가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누가 에너지가 더 클 것이냐, 파장은 누가 더 길고 짧을 것이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